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 결과 이후 재도전에 참여할 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티프 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 랩스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기업들은 여전히 참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인간의 망막처럼 빛을 감지하면서 동시에 신호를 증폭하고 기억하는 뉴로모픽 이미지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실리콘 태양 전지와 시냅스 트랜지스터를 직렬로 연결한 구조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시냅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얇은 나노시트 구조를 활용해 수소 생산과 연료 전지 성능을 동시에 높이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이리듐을 종이처럼 얇게 펼친 촉매를 이용해 기존 제품보다 이리듐 사용량을 65% 줄이고 수소를 만드는 속도는 38% 높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암을 진단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부산대학교 심현석 교수 연구팀이 인간의 망막처럼 빛을 감지하면서 동시에 신호를 증폭하고 기억하는 뉴로모픽 이미지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자는 실리콘 태양 전지와 시냅스 트랜지스터를 직렬로 연결한 구조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시냅스와 유사한 신호 증폭과 기억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전력 소모 증가와 병목 현상, 처리 지연 등 기존 이미지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시각 경로처럼 저전력으로 빠르게 학습하고 계산하는 뉴로모픽 이미지 시스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매우 얇은 나노시트 구조를 활용해 수소 생산과 연료 전지 성능을 동시에 높이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조은혜 교수 연구팀은 이리듐을 종이처럼 얇게 펼친 촉매를 이용해 이리듐 사용량을 65% 줄이고 수소를 만드는 속도는 기존 제품보다 38%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던 이산화 티타늄 위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실제 산업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도 10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만든 백금구리 연료전지 촉매는 백금 사용량을 60% 줄이고도 성능이 13배 향상돼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잘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6번째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 역시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큰데 정작 따져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 예정지마다 반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고압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서버로 인한 열섬 현상, 냉각팬 소음과 진동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 직접 재보면 수치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변 몇십 미터 한 0.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다 기준치 이하고 거의 미미한 수치고요. 휴대폰 전자파 발생량보다 적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가서 발전기 가동할 때 들어도 정말 옆에 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민원이 다 저는 근거 없다라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AI 데이터 센터 특별 법안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 2에서 3년을 90일로 단축하는 타임아웃제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 같은 속도전이 꼭 필요한 재난 대비 규제까지 허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있는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2014년 진도 8.0 지진과 쓰나미까지 고려해 지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고무로 된 부분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면진 설비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례에서 보듯 화재가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를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쌍둥이처럼 실제 현장과 똑같이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 장비가 뭔가 이제 장애가 났다. 그럼 어디에 가서 뭘 봐야 될지 이 흐름도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자파나 소음이 공해 수준은 아니라 해도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는 만큼 실제로 주민의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공까지 불과 122일이 걸린 xAI의 대규모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빨리 공급한다며 허가받지 않은 메탄가스 터빈을 돌리다 소송에 직면했고,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AI 데이터 센터 주변에선 물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주민과의 공존에 실패한 해외 사례를 유심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YTN 관석입니다. 법무부는 35개 기관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 구조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이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법률 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하는 생성형 검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연령을 가늠하고 미성년자로 판단될 경우 일부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능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오픈AI는 현지 시간 2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챗GPT의 연령 예측 기능을 가동해 계정 소유자가 18세 미만일 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적합한 경험과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챗GPT에 도입된 연령 예측 모델은 계정 생성 기간과 이용자의 일반적 활동 시간대,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용자가 18세 미만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연령 예측 모델을 통해 계정 소유자가 18세 미만일 것으로 추정될 경우 챗GPT는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추가 보호 장치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독자성 논란과 제도전 제도의 실효성 등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A가 탈락을 했는데 네이버의 탈락을 놓고 AI 독자성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독자 AI 모델 개발 1차 평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A 두 개 팀이 탈락을 했었죠. 네.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독자 AI 모델의 조건인 이 독자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탈락을 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자성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학습 과정, 모델의 설계부터 학습 과정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최근 이 글로벌 AI 개발 추세를 보면은 이 검증된 해외 모델의 오픈 소스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 해외 AI 모델의 오픈 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초기화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학습을 수행을 해야 독자성을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AI 모델의 오픈 소스를 썼는데 이 가중치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이미 학습이 된 그 가중치를 갖다 썼기 때문에 독자성이 어긋났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AI 모델의 독자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자 배경훈 부총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페이스북에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예. 배 장관은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정과 관련해서 이 국가대표 AI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만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고 오픈소스 활용을 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주권만큼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부가 탈락한 팀에 다시 기회를 주는 그 재도전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도전 의사를 밝힌 팀이 있죠? 네, 이 정부가 이 재도전 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재도전 자체가 이 탈락한 팀에도 기회를 주는 거다 보니까 이 네이버나 이런 특정 기업을 좀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있었죠. 예. 이 네이버는 이런 논란이 일자 이 탈락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 재도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NCI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번에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두 팀 모두 재도전에 참여하지 않는 게 공식화가 된 거죠. 이 앞서 이제 그 5개 팀을 뽑을 때 탈락한 또 팀들이 있거든요. 이 팀들이 총 5개 팀인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카카오, KT,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모티프 테크놀로지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인데요. 이 5팀 가운데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는 이 탈락팀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 재도전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요. 이 카카오와 한국과기원은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예. KT와 이 코난 테크놀로지스는 여전히 참여 의사가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지난해 7월 1차 공모 당시 예비 심사에서 탈락한 팀 가운데 이 트릴리온 랩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주신 대로 스타트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반면에 대기업들이 좀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게 좀 묘한 상황인데 이 AI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한 번 탈락한 대기업이 다시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 대기업이 재도전에 나섰는데 다시 한번 탈락을 한다면 이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스타트업에 밀려서 탈락했다고 한다면 그 후폭풍이 이만저만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은 사실상 좀 도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5개 팀이 6개월이 지나서 1차 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재도전에 참여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뭐 이런 현실적인 또 의문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GPU, 이 엔비디아의 GPU, 고성능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흔치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재도전에 참여해서 만약에 된다면은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경쟁에서 빠지게 되고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이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이제 이 남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이 흥행이 뭐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그런 의구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암을 진단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남성 사이에서는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폐암을 제치고 발생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립선암은 지난 1999년만 해도 9위에 그쳤지만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 비만 등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부터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속에 야외 노동자들이 한랭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시간대 조정을 포함해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따뜻한 옷과 쉼터,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그리고 유사시 119 신고를 뜻합니다. 특히 현장 관리자가 한파 특보 시 바깥 작업을 가급적 줄이고 보통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작업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위로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해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지는 만큼 야외 작업 전후에 노동자들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검은 콩 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몬드, 오트 음료는 열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콩 두유 가운데 매일 유업의 매일 두유 검은 콩이 한 팩당 단백질 9g으로 조사 대상 제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아몬드, 오트 음료 가운데서는 롯데 칠성 음료의 오트 몬드가 열량 35kcal로 가장 낮아 칼로리 부담이 적은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당류 함량은 일일 기준치의 1에서 12% 수준이었고 나트륨 함량은 5에서 8%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3년 가까이 2,900만 개나 시중에 풀린 중국산 2080 치약 87%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을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중국 도미사가 만들고 애경산업이 수입해 판 2080 치약입니다. 간질환 유발 가능성으로 2016년부터 국내에서 구강용품에 써선 안 되는 트리클로산이 나왔다는 소식에 보건당국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만든 2080 치약 6종 870개 제조 번호 중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이 기간 생산량의 86.6%로 최대 0.16%까지 치약에 혼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애경이 국내에서 만든 2080 치약 128종에선 트리클로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업체가 소독을 위해 제조 장비에 뿌렸던 트리클로산이 잔류해 치약에 섞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자별로 세척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의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또 트리클로산이 0.3%까지 들어가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의 어떤 발표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논문을 봐도 트리클로산의 인체 축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하지만 문제의 치약이 3년 가까이 2,900만 개 넘게 팔릴 동안 검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속한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며 애경산업의 수입 업무 정지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른바 C커머스의 선도주자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판매자들의 정산금 계좌를 바꾸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판매자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판매자 포털이 해킹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해커는 비밀번호를 복구할 때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 OTP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타인의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OTT 인증을 통과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수법에 당한 판매자 비즈니스 계정은 모두 107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3개 계정은 해커가 정산금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알리 측은 일단 계좌 변경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의 보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증을 취득할 의무가 부과되지만 그동안 얼마를 벌는지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아 부과 대상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자발적으로 ISMS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근 청년들 가운데 쉬었음 상태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젊은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20살부터 34살까지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상태 비중이 2019년 14.6%에서 지난해 22.3%로 5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쉬었음은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쉬었음 청년층 가운데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인원도 2019년 28만 7천 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1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집중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 집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의 98.7%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 110.6%를 크게 앞서면서 생산성 격차는 15년 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가운데 8곳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규모 지자체 120곳을 조사한 결과 77%가 현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 지자체 85.7%가 지방 소멸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은 산업과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인구 감소 이유로 꼽았고 주거 환경과 의료, 보건시설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각종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가 있는 날이 12년 만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적 정비를 마치면 한 달에 한 번뿐이던 문화가 있는 날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처음으로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 시설마다 커다랗게 내걸린 무료 입장과 할인 지원 안내가 아직은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1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익숙해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의 문화 혜택. 달라진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참여 기관이 늘어난 건 물론 28.4%에서 출발한 국민 참여율도 10년 만에 84.7%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명확히 입증되면서 정부는 한 달에 한 번뿐이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행사 관람률이 작년도에 60.2%였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것들을 전 국민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그 중에서 58%를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게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일상화에는 문화 일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상화를 위해서는 주기성이 중요하다. 정책 확대의 배경에는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가리지 않고 관람객 수가 늘어난 걸로 조사됐기 때문인데 특히 극장가의 경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매주로 늘어나는 문화가 있는 날이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더 주목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적어도 오는 4월부터는 확대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